이광수의 언론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수는 아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말년에 가서 이 사람은 친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친일파 이래버리면 곤란하다. 이광수가 그러면 어떻게 언론 활동을 했느냐? 우리 일제시대에 이광수는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언론인이고, 언론을 통해서 민족 정신을 불러넣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광수는 뭐라고 말했냐? 자기 자신이 무정, 개척자 이런 소설을 먼저 썼는데, 무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대 소설의 시조로 보는 거죠. 이광수가 말하기를 무정하고 두 번째 소설인 개척자를 매일신보에 연재를 했는데, 그 뒤에 나는 소설을 더 쓸 생각이 없었다. 나는 소설가가 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소설을 썼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소설은 부기다, 사이드 잡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역이다, 남는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작품이다. 나는 논객이고 언론인이다. 이광수 자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론인 이광수는 잘 몰라요. 소설가 이광수는 알지만 이광수는 우리 말과 한글의 우수성을 제일 먼저 예찬하고 깨달았어요. 그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요, 첫째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어요. 두 번째는 병마, 폐병, 척추카리에스, 그리고 탄압입니다. 탄압은 누구한테? 민족 진영으로부터도 탄압을 받고, 총독부로부터서도 탄압을 받고, 양쪽으로 다 탄압. 왜? 앞서가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병마, 탄압, 이걸 평생 안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1910년 2월호에 일본에서, 원 이름은 이보경입니다. 이광수의 원래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부의 일본이라는 잡지에 실린 게 있고, 신한자유종이라는 메이지 학원 유학생들의 학술 회람 잡지에다가 자기가 그 편집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언론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국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돌게 됩니다. 1914년에 거기 가서 권업신문이라는 거기서 발행하는 신문에 독립을 준비하시오 라는 논설을 사회에 연재했던 게 있습니다. 이건 권업신문은 인쇄 활자로 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써서 만든 신문입니다. 거기에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걸 쓰고는 어디로 갔냐면은 치타로 가서 대한인정교보라는 역시 손으로 써서 내는 신문의 그 편집장이 됐어요. 한글은 원래 과학적이고 좋은 글인데 모든 게 납으로 된 활자가 다 있어야 되니까 엄청난 분량이 있어야 돼서 한자하고 기계화에는 다를 게 없어요. 원리는 좋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광수하고 최남선 같은 아주 선각자들은 이 책을 만들어 보고 신문을 만들어 보고 잡지를 만들어 보니까 풀어 쓰는 거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치타에서 발행된 권업신문에 풀어 쓰는 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글의 가로쓰기를 하고 풀어 쓰기를 하자. 이게 딱 이제 영어식이죠. 그런데 그랬으면은 인쇄 문화가 엄청 발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다 해결했어요, 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 생각을 아주 앞선 겁니다. 거기다가 풀어쓰기를 하려면은 영어식으로, 영어는 뭐예요? 인쇄체, 필기체가 있잖아요. 필기체는 이렇게 후루룩 날아가는데 우리도 그럼 풀어쓰는 동시에 필기체를 개발했어요. 이거는 정말로 뛰어난 생각입니다. 국내에서 최남선도 그것도 좀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쇄 활동을 해보니까 우리 한글의 우수성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때문에 다 됐죠. 돌아와서는 17년 1월부터 무정이라는 신소설을 매일신보에 연재를 합니다. 이건 우리 문학사에서 남는 아주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소설이죠. 매일신보에 실린 무정의 사고를 보면은 그때까지는
한글로만 썼는데 우리 신소설은 그러지 말고 국한문 혼용의 소설을 이광수는 쓸 것이다. 많은 대중이 보기 위해서 무정은 한글로 썼습니다. 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26회가 연재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광수가 회고하기를 자기가 도쿄에서 지금 유학 중에 이걸 막 써서 보내고 이랬는데 가난한 시절인데 이 무정의 원고료가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매일신보에다 농촌 개발, 농촌을 어떻게 해서 개발해서 발전시키느냐 하는 논문을 또 실었습니다. 전체 44회 가운데 6회는 농촌에도 신문을 보급을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고 또 발전하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주 그런 이론을 어떤 선각자가 있으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자꾸 그 확산을 해서 개혁의 확산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그래서 그런 이론은 여기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신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벌써 이때 이제 이광수는 썼고 농촌을 차차 이상적으로 개량해야 된다. 이광수는 나중에 농촌 계몽운동 이런 게 다 이제 벌써 젊은 시절부터 싹이 텄던 겁니다. 1917년에 오도 다파 도보 여행이라는 걸 했습니다. 남쪽 5도를 직접 돌면서 이제 취재를 해서 10도. 그 같은 회사에서 두 신문에 동시에 한글, 일본어 2개 기사를 동시에 지방에서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싣는 겁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충청남도, 전라북도 또 뭐 전라남도를 거쳐서 남해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경상도로 가서 뭐 진준이 뭐 저 경주까지 갑니다. 그러는 동안에 6월 26일에 출발해가지고 8월 18일까지 마지막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는 철도, 전차, 자동차, 나룻배, 여객선, 자전거, 인력거 뭐 이런 걸 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특파원이니까 지방에서도 도지사나 뭐 경찰서나 뭐 이런데 다 취재를 딱 가면 아주 잘 그 편의를 봐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 기행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도 합니다. 와세다 대학에 가서 학업을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이 이제 개척자인데 아까 말하듯이 18년 12월에 이 3.1운동을 준비하면서 순천시보라는 일본 말로 발행되는 일본어 신문에 기자를 하려고 갔어요. 그때마다 일본 경찰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게 요 시찰 조선인의 행적을 보고한 게 비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동경으로 가서 이제 28 독립선언이죠. 3.1절 3월 1일 독립선언에 앞서서 2월 8일에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 하는데 그 선언문을 기초를 해놓고 선언문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저 상하이로 탈출하고 이제 그 남은 학우들이 28 독립선언을 하죠. 근데 상하이에 가서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는 걸 안창호 선생의 후원으로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리고 우리가 일본에게 어떻게 억울하게 당했다 하는 것을 자료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그걸 편찬했어요. 그 사료집에 보면 제1부는 고대로부터 병자 수호조약, 제2부는 병자 수호조약에서 한일 합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합방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그 한국에 대한 어떤 부당한 침략을 했다. 이렇게 해서 제4부는 독립 이후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학술적이면서 선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게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상하이 독립신문인데 이거는 서재필 독립신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920년 8월 21일에 창간할 때는 독립이라는 두 자로 된 신문인데 그 후에 22호까지 내고 나서는 독립신문으로 이름을 다시 이제 바꿨어요. 주요한이라는 우리가 시인으로 알고 있고 해방 후에는 정치가로도 활동했던 그분이 출판부장이고
이광수는 거기서 또 자기가 독립신문에 실은 논문을 가지고 글들을 가지고 논설집을 내기로 하기도 하고 또 저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한민보를 독립신문사에서 그 대리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1월 1일 독립신문에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출돼 가지고 상하이로 왔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특집을 싣기도 하고 아주 강력한 논설이 20년 7월 5일자 22호인데 7가살 죽여야 할 친일파 무리 7을 아주 격렬하게 썼어요. 그 총독과 정무총감 이런 사람도 죽여야 되고 매국 이완용, 송병준 뭐 이런 것도 죽여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친일 부호 적과 통해서 뭐 자기 재산을 안전을 도모하는 자 이런 것도 죽여야 되고 불량배들이 유언비어를 터뜨려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하는 자들도 죽여야 되고 반역자 뭐 이런 게 7가지 유형을 만들어서 독립신문에다 싣고는 독립신문이 도저히 재정난으로 안 되고 또 상하이에서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압박으로 상하이 그 불조교에서 냈는데 4차례나 정관을 당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1921년 3월경에 압록강을 건너서 귀국을 합니다. 개백에다가 또 자기의 소신을 펼치는 논문을 실었고 그 중에 22년 5월호에 실은 민족개조론이라는 게 큰 또 그 무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은 일본도 물론 나쁘지만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상하이니 러시아니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이렇게 하고 허명이다. 이제 그런 비판도 했어요. 민족 진영에서도 막 공격을 하고 일제도 또 이제 마땅치 않게 보고 할 수 없이 이제 경학원에서 뭐 영어도 가르치고 이러고 있는데 민족 개조를 일으켜가지고 생활력이 없는 우리 조선을 생활력 있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 냉정하게 보면 맞는 소리인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뭐 들고 나가서 일본을 몰아내야 된다. 근데 일본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논리를 편 것이 이광수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23년 5월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의 연재소설은 신문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신문 구독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광수의 소설은 아주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민족적 경륜이라는 연속 논설을 5회 연재를 했는데 이게 또 막 큰 그 민족 진영의 반발을 사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그냥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동아일보로 복직을 해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2차례 했어요. 2차례 하는 동안에도 많은 그 피로를 입고 이랬는데 뒷받침을 한 사람은 인천 김성수, 뭐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이광수를 감싸주었죠. 이광수 편집국장으로서 퇴치운동을 벌리고 그때는 잠시 편집국장은 아닌 때지만 여하튼 이광수의 정신이 숨겨 있는 겁니다. 근데 문맹 퇴치운동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총독부의 탄압으로 결국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29년부터 학생 하기 버나로드 운동, 버나로드라는 거는 러시아 말로 민중속으로라는 말인데 학생 계몽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 농촌 계몽 운동 교재를 무료로 주면 학생들이 방학 때 고향에 가서 한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글 교재를 이광수가 지었다고 그것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총독부 허가서가 있습니다. 버나로드 운동을 벌리고 한글 공부 이런 책을 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32년까지 2차례 했는데 농촌 소설 그렇게 흙이라는 소설도 역시 농촌 계몽 운동의 캠페인 소설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사 소설을 쓰는데 나중에 이건 이제 이순신인데 이순신 유적 보존 운동을 벌리는 캠페인 소설입니다. 농촌 계몽 운동의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1931년 5월에 아산 현충사 거기가 채무에 시달려 가지고 은행으로 넘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이광수가 논설을 일면에다 쓰기를 이거는 민족적 수치다. 채무에 시달린 충무공 묘소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걸 쓰고는 이순신의 전적지를 찾아 떠납니다. 충무공 사적을 순례를 해서 14회에 걸쳐서 편집국장 자리를 놔두고 내려가서 직접 르포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굳게 죽기를 결심하였으니 원컨대 하늘은 반드시 이 시험을 이 적을 멸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감성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충무공 유적 보존 캠페인을 신문이 벌리기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사원들부터 자진해서 성금을 내놓고 그 명단을 쫙 신문에 싣습니다. 한말에 국채 보상운동 할 때 똑같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소설을 연재를 하면서 1931년 6월 20일부터 그 이듬해 4월 3일까지 178회입니다. 나는 이순신을 충이로운 인격인데 상상으로 창조하려는 게 아니다. 이 소설은 있는 사실을 역사적인 책에 나타난 그 인격을 내 능력껏 한번 구체화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처음에 쓰고서 실제로 마지막 문장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순신의 최후를 묘사하면서 문득 현실로 눈을 돌려 이순신 전사 후 334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강사는 피폐하고 가난한 백성의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오늘의 조선을 개탄에 맞이 않았어요. 순장의 상여가 지날 때 백성들은 길을 막고 통곡하였다. 그렇게 쓰면서 적을 보면 달아나거나 적에게 항복한 무리들이 다 정권을 잡아 300년 호화로운 꿈을 꾸는 동안에 조선의 산에는 나무 한 포기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르고 백성들은 어리석고 가난해졌다. 500년 내 처음이요 마지막인 큰 사람 이순신 슬픈 일생을 그리는 붓을 놓는다. 마지막에는 이순신 죽을 때 그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걸 한탄하면서 끝을 맺었어요. 이제 이광수는 문인이면서 언론인으로 이런 큰 일을 했어요. 그 문인보다도 오히려 언론인으로서 소설도 언론 캠페인 소설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1933년 4월에 광산업으로 돈을 벌은 방응모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조선일보를 인수를 했는데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동아일보에 이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과정에 동아일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던 이광수를 조선일보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조선일보의 부사장 겸 편집국장으로 앉혔습니다. 신문 제작에 큰 힘을 실어준 거죠. 이광수는 조선일보로 가서 획기적인 사업을 연달아 터뜨립니다. 첫째는 조선 초유의 신문 전람회를 하나 열고 그 다음에 지면 확장을 해서 조석간 합쳐 10페이지로 지면을 늘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간판의 야간 배달을 그러니까 더 빨리 배달해 주는 거예요. 신문의 경영에 관해서도 많이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 백화점 대리부를 설치를 한다든지 진료권 발행을 한다든지 독자 상담부를 설치, 독자 서비스를 또 발표를 합니다. 경제면을 확충하고 산업난을 신설하고 편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면에 장식할 여러 그 필자들을 막 소개를 합니다. 한말외사라든지 비교 언어 연구라든지 홍기문이라는 이 사람도 언론인입니다만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집을 그냥 일면에다 늘 그냥 사고를 싣습니다. 매일같이. 또 거기다가 이광수는 자기 소설을 조선일보에 연재를 합니다. 그 여자의 일생이라든지 2차 돈의 공민왕 연재를 하는데 이 공민왕은 조금 하다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국의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것은 뭐냐? 조선신문계의 체제 재래의 결함을 기초로 해서 내외 신문사, 외국 신문사, 우리나라 신문사 조직과 이론과 편집국 조직의 이론을 실제로 접목을 해가지고 취재 편집의 기획화, 조직화, 능률화 이런 걸 사고로 내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수는 그때만 해도 그 카리카처에 나오는데 이 사람의 생김새가 눈이 노랗고 머리털이 노르스름하고 그 겉모습이 서양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묘사하는 그런 카리카처가 나와요. 이런 일을 하다가
드디어 그냥 한 1년 지났는데 경영주하고 호흡이 안 맞습니다. 결국 조선일보에서 물러난다고 아주 일면에다가 크게 자기 사표 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사람이 해임됐다는 걸 또 사고를 냈어요. 이제 본격적인 언론인의 위치에서는 끝났습니다. 신문 기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이광수는 말했어요. 신문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둘째는 사건의 진실을 추구하는 흥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보도하려는 그 욕심이 있어야 한다. 또 비평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개인의 일보다는 국가 사회를 염두에 두는 성격이 있어야 된다. 또 용모, 언어, 행동 이런 게 접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줘야 된다. 남의 보조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something of everything, everything of something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 가지를 추구하기도 하고 한 가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아야 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물러난 뒤인데 1937년 6월에 아침을 먹는데 이광수는 뭣도 모르고 잡혀갔어요. 그때는 조선일보에 새로 연재를 시작한 공민왕이 겨우 11회 나가던 그날 아침입니다. 이광수만 잡혀간 게 아니라 그때 서울에 주용한 김윤겸 이런 사람, 평남 대동군에 근거하던 안창호도 잡아가고 이렇게 해서 181명이 검거되고 15명이 1차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돼요. 42명이 기소가 되고 중간에 한 사람이 옥사해서 41명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게 수양 동우회 사건입니다. 근데 이광수는 그때 형무소에 가 있으니까 몸이 점점 더 열이 나가지고 검사가 신문할 때도 벤치에 누워서 대답해라 그런 정도고,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서 또 소설, 무명, 사랑 이런 소설을 또 집필했어요. 왜냐하면 병원비를 대야 되니까.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데 그 출판사에서도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38년 7월에 보석으로 병원 생활 8개월 만에 장화문 밖에 자기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광수를 치료하고 수술을 맡은 사람이 백인재, 지금 우리가 인재병원이라고 말하는 백병원의 설립자인 백인재입니다. 백인재는 오산학교에서 이광수가 가르칠 때 그때 학생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광수는 재판을 받는 중에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도 경찰서에서는 이광수의 작품 18편, 흙이라든지 혁명가의 아내라든지 문장 독본 이런 것을 18편을 판매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 명단이 쭉 있습니다. 이 일본 경찰의 비밀 기록에. 그러니까 이광수는 이제 이런 때에 그 친일의 길로 들어섭니다. 몸으로도 사람이 버티기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이 사진은 해방이 되고 나서 서재필 선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광수도 그 앞에 앞줄에 앉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광수는 6.25 때 납북이 됐습니다. 결국 10월 28일인가 죽었어요. 언론인 춘원 이광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그 표지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